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경북 구미에 5m짜리 박정희 동상을 세운 남유진 구미시장. 박정희를 반인반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한국에는 없는 일본풍입니다. 일본에는 지방 곳곳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을 참배하는 곳인데요, 그 신은 유명인사, 죽은 사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죽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일본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고려하면은 그 동상 앞에 반은 일본, 반은 한국인 신사를 세우면은 그야말로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우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는 김일성 배지를 흉내내서 박정희 배지를 달자고 한답니다. 김일성 개인 숭배 방식을 따라 박정희 개인 숭배를 만들어내자는 발상은 문자 그대로 종북이죠. 아부가 극에 이르면 모독으로 변하지만 아부꾼들은 그걸 모독인 줄 모르고 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 이상수 선생의 고전중독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딱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 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계속, 특히 국사고 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그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의 글을 보니까요, 지금 시행되는 금연정 제도에 올바른 국가적인 이념의 정립을 필요한 장치들 넘치도록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는 교과서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정해주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지필 기준까지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 채라도 벗어나면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은 경직된 방식이라고 지금 금인정 제도도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성에 차지 않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남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역사교육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인정 교과서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개탄하지만 독재국가나 세습군주제 시대로 들어가지 않고 민주주의 교육을 하려면 비판과 논쟁에 따르는 정당한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단일 교과서를 통해서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도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는 남북 문제고요. 그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인과 북한 체제 비판입니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만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강조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 유엔은 북한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앞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포기한 거죠. 유엔의 건의에 집착할수록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내세울 수 없는 한편 분단의 고착화에 빠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북한에 대한 대결의식입니다. 그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통일로 간다는 대한민국의 정책과도 어긋나죠.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한민족 공동체의 대북 인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의 주장이 아니라 이건 의당 그렇게 가야 할 사안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칼럼은요, 한겨레 신문의 사설입니다. 새누리당 강경파,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는 종박이라고 불려요. 종박. 물론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지금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야말로 종박에 걸맞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박인지 종박인지 아부를 극도로 하는 사람은 그 아부의 대상인 게 모독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아부꾼들. 새누리당 강경파는 청와대 학성경 노릇만 할 것이냐 라는 한겨레 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제법 활발하다. 25일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배석자도 없이 단둘이 만나 전국 타개책을 논의했고 26일 아침에는 여야 중진 의원 10명이 조찬을 함께하며 전국 해법을 모색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실은 없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날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 4인 협의체 수용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협의체는 사실상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강경론이 우세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는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말썽 많은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 등 그야말로 박근혜를 추종하는 종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가 대치전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요. 양쪽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협상의 재량권이 너무 약하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소신껏 협상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정도를 따지자면 새누리당의 정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 수석대표, 수석부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등 이른바 친박실색 강경파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맹목상 대표인 황우여의 온건론은 설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황우여가 나름대로 대표랍시고 몇 차례 시도한 전국 유화책이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런 당내 역학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용 불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움츠고 뛸 공간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특검 수용은 안 된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놨는데 종박당 새누리당이 도대체 뭘 결정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황우여가 대표랍시고 이 갱색 정부를 풀기 위해서 사실 황우여도 박근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가 행정을 펼치려면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5분의 3, 즉 60%가 찬성을 해야만이 통과가 됩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전매 특권을 써먹었던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법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결국은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나발을 부는데 국회 선진화법이야말로 5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황우여로서는 박근혜를 위해서 나름대로 길을 닫기 위해서 위화책을 제시하는 건데 아부의 그걸 달리는 사람들은 그 아부가 모독인 줄도 모른다고 이상수 고전철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강경론을 내세움으로써 박근혜를 더욱더 발목을 잡고 있는 계기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 강경파는 목소리만 높일 뿐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끊임없는 시비에다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댓글 120여만 건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의 상황까지 겹쳐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안에서도 최근 들어 특검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으나 강경파들은 막무가내이다. 사실 특검을 수용해도 전 박근혜나 그 종박무리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곡동 특검에서도 보았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 검사들이 쉽게 단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린턴도 현직 대통령일 때 레윈스키 스캔들 특검을 계속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현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는데 닉슨이 결국은 쫓겨난 건요. 도청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도청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위정을 하고 심지어는 특검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법무장관에게 특검 검사를 해임하라고 명령을 했다가 오히려 법무장관이 사표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탄핵을 받게 됐고 탄핵받기 직전에 닉슨이 쫓겨나듯이 물러났던 겁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통 크게 특검 받으면은요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혹은 박근혜 당선 무효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은 입장 곤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한 다음에 뭐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나름대로 유화파들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하는 겁니다. 내곡동 특검 봐라. 결국은 이명박이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런 온갖 혼란을 해소하려면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새누리당 아마 특검 수용파들의 주장일 겁니다. 어쩌면은 민주당도 그걸 바라고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은 무효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제도 정치권 내의 한계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서 좀 면피 좀 하자라는 의도가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해설이에요. 그런데 왜 친박 강경파들은 그걸 수용을 못하느냐. 만에 하나 쫓겨날까 봐서 그러는 거죠. 만에 하나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작년 대선 국면에서 너희들이 한 짓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니들 본인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야가 일단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정치의 묘미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 대화 채널 마련부터 거부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강공 일변도로 빚어질 국회 파행과 이에 따른 새 예산안 심사 지연 등 국정 운영 차질 역시 고스란히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가? 박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제 청와대의 확성기 노릇은 그만하고 집권 여당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해보기 바란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헌정 중단, 대통령 정통성 부인 이딴 헛소리하지 말고 맞을 매는 맞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청와대 학생기 노릇 좀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닉슨이 결국은 거짓말하다가 수사를 방해하다가 쫓겨나듯이 박근혜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만약 쫓겨난다면 그것은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칭 친박, 남들이 보기에는 종박 그 무리들 때문일 겁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것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정자 혹은 조합원 가입 가열차게 부탁을 드립니다. Like this show to the break of dawn. Do you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블루이아님, 전남 순천시 덕월동의 해당 1님, 그리고 부산 연제구 거제 3동의 고운 질갱이님,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아데나 3507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전남, 서울, 뭐 거의 다 전국을 포괄하고 있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광고 문구 바꿔야 되겠다. 서영석 노정면이 단식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용민도 뭐 한 50%는 잘 마쳤습니다. 김용민 국장 보면 살 쪽 빠졌습니다. 배는 아직까지 우람합니다만은, 네. 건강을 위해서 했습니다. 유니웰 오해숙 생활단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이어트도 좋지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자해 주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보온병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상 니시차라고요. 비움 앤드 체험 차를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김용민 국장도 그렇고 단식은 끝났지만 그 차는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일과 시간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치료 8575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예, 내년 1월 4일에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중에서 단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조합원 되니까 단식 캠프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협동조합과 업무 제휴를 맺은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족과의 이별에 대비한 상조 서비스. 현대인들에게는 보험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됐는데요. 국민TV와 제휴를 맺어서 수천만 원 단위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예, 우리라이프 상조죠. 언제 세무조사 받을지도 모르니까 아주 깨끗하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운영하면 안 망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1600-3267, 1600-3267. 예, 우리라이프 상조 직원 전원이 조만간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또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조 서비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우리라이프 상조 찾아주세요. 자, 정홍원 총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제 광고죠. 예. 오늘 경향신문이 정홍원의 국회 답변, 그제 일이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일보인가요? 오늘 다른 신문에서도 정홍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경향신문 사설을 통해서
정홍원이 너 어느 나라 총리야. 아무리 박근혜 아바타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총리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상징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징성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지. 도무지 소신도 없고 특히 친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미적거린다는 것은 그 양반이 정말 대한민국 총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읽어봅시다. 질문. 1980년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대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이라 기술해 우리 국민이 화가 나 500억 원을 모아 독립기념관을 지었는데 교학사 교과서에서 다시 진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일제의 진출과 침략, 뭐가 적합하냐? 답변.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증위원회와 심사단이 하고 있다. 거기에 맡겨달라. 네, 질문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고 답변은 정홍원이 답변입니다. 조선 침략을 조선 진출이라고 미화하는 것이 바로 침략자들의 자기 방어 본능이죠.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 친일 교과서, 뉴라이트 교과서,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뉴라이트 교과서에는 진출이라는 용어가 다시 나옵니다. 침략입니까? 진출입니까? 물었는데 당연히 이건 침략이라고 답변해야 될 총리가 뭐 딴 데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죠. 이런 비겁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질문.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은 의병을 소탕했다. 토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했다. 다른 교과서는 의병이 학살당했다고 했다. 교학사 교과서는 토벌, 소탕이라고 표현했는데 총리 생각은 무엇이냐? 답변. 역사의 진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부에서 시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네. 이번에는 뭐 전화가 와가지고요. 방송 중에 전화하는 사람들 참 정말 열받아요, 저도. 교학사 교과서. 그거 진짜 문제가 많네요. 일본이 의병을 소탕했다. 토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데요.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병이 학살됐다고 씁니다. 거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토벌이지 무슨 소탕입니까? 라고 답변해야 될 총리가 교육부에서 시정하는 절차를 받게 돼 이딴 망발을 늘어놨습니다.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소신이라고는 그야말로 두 눈 부릅떠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아바타 총리입니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것인지 진출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못한 것은 일본의 총리가 아니라 한국의 총리다. 항일 의병이 소탕, 토벌당한 것인지 학살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피한 건 친일 학자가 아니라 현재의 총리다. 일제 강점기에 쌀을 수탈당한 것인지 수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사람은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총리다. 명성 황후 씨에 대해서 만행이라고 답변하지 못한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아니라 정홍원 총리다. 정홍원이 사표 내고 나가세요. 이건 옛날로 치면요. 진짜 유배당해서 사약받을 일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아십시오.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는지 진출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침략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본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라는 것 자체가 진짜 쪽팔리는 일입니다. 항일의병을 소탕했다, 토벌했다고 기술한 그런 교학사 교과서 자체도 그야말로 불태울 교과서인데 진짜 교과서 불태우지 않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이라면 그 불태워야 됩니다. 소탕 토벌당한 것인지 아니면 학살당한지 답변을 못하는 인간이 일본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라는 사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정 총리는 엊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역사의 기본 사실조차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항의해 본회의가 파행되고 나서 뒤늦게 재개된 오후 회의에서야 정 총리는 침략, 학살이라고 인정했다. 정 총리가 초등생이라도 주저없이 답할 수 있는 일제의 침략을 침략이라고 답변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심한 성격이나 태도 차원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역사전쟁을 선포한 새누리당과 극우 보수, 교학사 교과서에서 현현된 일제 식민 미화와 이승만 박정희 일방
찬양을 부정하기 싫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를 저술한 이들과 정 총리에게는 일제가 조선에 진출해서 근대화를 촉진했다는 것이 믿고 싶은 역사일 터이다. 그게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지탱해온 이 땅 보수 본류의 역사인식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의 첫 번째 전략이 조선 진출과 근대화 기여, 논지임을 감안하면 이런 역사인식은 일본 극우의 시선과 고스란히 연결된다. 그런 정 총리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피해자 호도 등에 무어라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묻고 싶다. 정 총리는 대체 어느 나라 총리인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홍원이 넌 어느 나라 총리냐 도대체 얘기 좀 해봐라 라고요. 이런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났듯이 일제의 식민정책, 일제의 강점을 미화하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는 그런 극우보수, 그리고 그런 극우보수가 지지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 새누리당이 내세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라는 사실, 그리고 친일파들이 일제 36년의 치욕이 지나간 지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대한민국의 보수 본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못 견디게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까? 정홍원이 너 대한민국 총리야, 일본 총리야, 일본 가서 총리하라고. 일본 가면 총리 서기도 못할 인간입니다. 네, 노래 듣고 계속하죠. 휘성의 말을 해줘 듣고 오는 동안 분노하신다면 조합원 가입하세요. 분노하신다면 정지하십시오. 이젠 그만해달라고. 네. 네. 종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원류는 종북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종북이라는 말은 보수,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 자칭 친일 보수들이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네. 이 종북 논란, 모든 것을 마치 메카시점처럼, 코리아 메카시점에서 코카시점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김용인 국장은 바카시점이라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광기의 신, 술과 광기의 신 바카스를 따서. 종북이란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쟁, 건강한 토론을 실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이런 토론과 논쟁과 비판을 통해서 이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합니다마는 그럴 때 가장 불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1%입니다. 과거 봉건 귀족들은 그 농노들에게 교육도 안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면은 머리가 깨어가지고 자기한테 반항할까 봐서 대한민국의 1%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특수학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등록금을 비싸게 해서 냄새나는 상급들은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정치도 자기들끼리 오로지 하고 모든 나라의 부를 쏙쏙 1%가 빨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그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종북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이영성 논설위원의 종북 논란 유감이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서도 종북, 저기서도 종북, 도처에서 종북이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발언 이후 종북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검찰 내 항명 사태로 물러났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까지 나서 26일 재직 시절 검사 전원의 종북 성향을 조사, 한 명을 사퇴시키고 한 명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나 민노총에 종북 딱지가 붙은 지 오래됐고 중고교에서
통일과 분단을 심층 분석하는 교사는 종북으로 찍힌다는 말까지 나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미친 거예요. 미친.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광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맹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와 경쟁하는 군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제약이 되는 부분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천부적인 인권, 뭔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를 종북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다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초법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북한과의 경쟁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토론과 논쟁이, 그리고 김일성에게 반대하는 어떤 발언들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북한 체제로 가자는 얘기예요? 조박제가 얘기했듯이 박정희 배지를 달고 박근혜가 바라듯이 박근혜를 비판하는 그 어떤 은행도 불이익을 받고 감옥에 가고 몰매를 받고 깡패들, 동원된 깡패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종북이 뭡니까? 한자로 풀면 따를 종, 북녘북, 북한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핵실험과 3대 시섭, 인권 탄압으로 정당성을 잃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개념인데, 3대 시섭, 인권 탄압, 그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북한을 따르는 사람이,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 세력이 공세적으로 사용하지만 원래 종북 논란은 진보 세력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2001년 민노당과 사회당의 노선 논쟁에서 사회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을 우위에 놓는 종북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2013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코웃음 치는 사람이 99%일 겁니다. 국방비를 대한민국의 30분의 1밖에 쓰질 못하고 그야말로 외화벌이를 위해서 전 인민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고, 물론 돈 버는 북한 사람들도 한국을 그렇게 꼭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무나 돈에 매몰되는 사회, 이미 기득권이 확립되어 있어서 귀족과 서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회. 뭐 북한도 저기 노동당, 조선노동당, 북조선노동당인가? 귀족들도 뭐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은 크게는 최소한의 도덕성이라도 있죠. 독립투사의 후손이라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지금 호요시 가는 건 아닙니까? 종북 논쟁이 구체적 정치 행위로 나타난 것은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다. 조승수, 노회찬, 심상정 등 민노당 내 민중민주 계열이 다수파인 민족해방 계열을 종북주의로 규정한 뒤 탈당, 진보신당을 창당하면서 종북은 개념을 넘어 실체가 됐다. 당시 PD계열은 2006년 10월 1심의 간첩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들의 제명을 요구했으나 민족해방 계열이 거부하자 분당을 선택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 시절부터 계속된 민족해방 계열, 민중-민주 계열 대립이 폭발한 셈이다. 종북 논란은 보수 세력의 호재가 됐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비판이 제기됐으니까 보수 세력은 조작설을 걱정하지 않고 종북 공세를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과도함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는 종북 세력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비판 세력이나 진보 세력의 마구잡이로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 지령을 받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건 종북 세력이 아니라 간첩입니다. 간첩. 자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종북 딱지를 붙이는 거는 메카시즘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반대한다는 데 대해서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딱지를 붙여서 탄압하고 소외시킨다면 북한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김정일, 김일성 체제로 대한민국을 끌고 오고 싶은 겁니까? 게다가 조만간 북한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국면이 올지도 모릅니다. 과도한 종북몰이는 대북 정책의 선택지를 극도로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보고 유연해졌으면 한다라고 한국일보 이영성 논설위원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바로 매우 보수적인 주장이고 합리적 보수들의 주장인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야말로 빨갱이 광풍 속에서 공중에 붕 떠있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태지의 시대 유감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데 저 시간만 저조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 가입 독려드립니다. 네, 철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정부 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동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동안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의정서의 비준안을 어기려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열흘 뒤 대통령 제각까지 서둘러 마쳤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한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정 의정서는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시설, 건설, 관리, 감독 등을 개방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틈만 나면 철도 민영화 뜻을 보였던 정부가 철도의 건설과 관리까지 개방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불러일으킨다. 고속철도 운용사이자 수서발 KTX의 운용 주체가 된 한국철도공사가 개방 대상에 포함된 것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철도 산업이 매우 강해 그들이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 철도 산업의 입지가 좁아질 위험이 크다. 그렇습니다. 유럽은 철도가 강합니다. KTX의 원조, 이런 것들 다 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100년 전에 이미 오리엔트 특급을 띄웠던 나라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입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철도 시장에 들어올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개방된 문호를 되돌리는 것은 역진 조항 등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국회가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습니다. 당연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받고 그리고 새누리당 다수당 아닙니까? 국회가 당연히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를 한 거죠. 헌법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통상절차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조약은 그 영향과 경제성 판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된 의정서는 국내 법에 없는 강제력을 지녔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었지만 일반 철도와 도시철도를 정부 조달 협정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정부 조달 협정은 대상을 열차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한 반면 이번 개정 의정서는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감독 등을 포괄한 내용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다. 통상절차법은 정부에서 국회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세계무역기구 강요회의에서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탁서를 제출하면 철도 조달 시장 개방은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탁서를 제출한 나라는 15개국 가운데 4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순리입니다. 철도까지 외국에 팔아먹겠다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찜쪄먹습니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